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26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26경입니다. 네. 벌써 26경. 벌써 26경. 저희가 이제 몇 경인지 헷갈리는 단계에 와 있죠. 방송 만들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고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인디밴드 전사실의 청개구리의 한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네, 언제나처럼 자리해 주셨고요. 지난 25경에도 이사매님이 참석을 못했는데 25경과 26경 사이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네. 지금 몸이 좀 안 좋다고. 네네. 그래서 그 응거하면서 자기 몸을 웅기 조식을 하고 계시죠. 치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정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곽정이 몸이 아작이 났는데 황용과 둘이 그 수박 먹으면서 회복하는 수박 드시면서 회복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상상을 해보며 이사매님 빨리 쾌유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녹음 때는 뭐 합류하시지 않을까요? 네, 예, 합류하셔야죠. 합류하실 거죠, 이사매님 듣고 계시죠? 네, 아무튼 오늘도 저와 야부님 둘이서 방송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최근에 무슨 영화 봤어요? 그 요즘 화제작,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도 화제작일 가능성이 높은 택시 운전사. 그 송강호 주연의 네네. 그 5.18 광주 학살을 다룬. 정말 이 전두환은 나쁜 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네. 전두환은 나쁜 놈인데 전두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게요. 네. 사조 영웅전에서의 악당은 사실 양강처럼 비참하게 죽거나 사실 구양봉처럼 미치거나 뭔가 어쨌거나 권선징악이 사후적으로라도 구현이 되는데, 왜 현실의 악당은 사실 그렇게 통쾌하게 종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현실의 악당이 더 뭔가 문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택시 운전사 보고 꽂혀가지고 제가 송강호로 읽는 근현대사 시리즈를 제가 구성해서 제가 봤거든요. 일단 밀정으로 시작하죠. 일단 밀정으로 시작해서 시대순으로. 그다음에 효자동 이발사로 갑니다. 4.19를 한번 찍고요. 그리고 나서 그 변호인. 변호인이 그 불임 사건을 다룬 거죠. 변호인을 봤다가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 JSA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송강호 연기 잘하더라고요. 송강호야 뭐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송강호는 일상적인 대화보다 연기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뉴스룸에 한번 출연한 적 있거든요. 손석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좀 이렇게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되게 좀 경직돼 있고, 연기할 때랑 확실히 완전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아주 달변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막 그 영화에서처럼 위트가 있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되게 내용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대화 내용이. 근데 연기할 때는 또 장난이 아니잖아. 사도도 그렇고 개그도 연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삶이 그렇게 재미있고 뭔가 영화 속 캐릭터 같은 인물이라기보다는 연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와는 좀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이 무협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면 그러면은 황약사 정도로 어울리지 않을까? 송강호가? 황약사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사이코. 약간 사이코. 황약사는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쳐야 돼서. 황약사는 누가 어울릴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가상의 캐스팅으로. 굳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비밀의 숲의 이경영은 어때? 이경영. 이경영 아주 어울리죠. 약간 외모가 돼야 되거든. 화약사나 이런 인물은 외모가 되면서 좀 이렇게. 사실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요즘 뭐 최근 몇 년 이상 악당 역할에 심취해가지고 악당 연기만 엄청나게 하고 일단 있잖아요. 다작을 하면서 이제 악당 연기만 계속 나오죠. 악당 연기만 해. 게다가 조승우와 내부자들에서도 같이 출연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캐릭터로 조승우는 검사로 부패한 또 권력자로 이경영이 또 출연한 비밀의 숲에서 다시 캐릭터를 재탕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경영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아무튼 영화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악당, 그 현실적인 악당이 있는 방면에 또 무협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그러니까 무협 소설에는 현실을 반영한 악당도 등장하는 반면에
픽션에서는 나올 법한 되게 재밌는 악당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단 현실의 악당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가장 잘 반영하는 악당은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양강 같은 세속적인 우리와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네. 사실 악하다라는 게 이게 선악의 어떤 이분법 구도 안에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처음부터 선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에는. 네. 다들 어떤 특정한 계기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 속에서 아주 대단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실과 유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문제적인 어떤 악당 캐릭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악불군 그리고 그 신조협녀에 나오는 공손지 네. 그 공손지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네. 절정곡의 곡주인. 그 소용료와 세 장 가들고 싶어 했던 그 찌질한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도 위성군자입니다. 악불군처럼. 네. 되게 신망이 두텁고 뭔가 인망이 있는 네. 군자인 척하는. 하지만 그 내심은 되게 찌질하고 못나고 네. 되게 사악한. 네. 자기 딸까지도 뭔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자 할 정도의 잔인함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뭔가 덕망이 있어 네. 보이는 되게 인자하고 너그러운 것 같은 이런 제스처, 쇼를 잘 네. 연기하는 네. 이런 악당들이 현실에 많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양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공손지나 이런 그 악불군 같은 캐릭터에 비하면 위선적인 건 좀 덜하죠. 훨씬 그 현실에 있을 법한. 좀 더 이렇게 자기를 잘 가장하거나 연기하지 않는 못하는 이른바 매우 세속적인 평범한 어떤 이런 네. 평범 속의 악함이랄까? 네. 이런 캐릭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겸자랑만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모겸자도 평범한 어떤 옛날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양강과 함께 같이 죽죠. 네. 그 장면도 또 좀 가슴이 아프고 같이 죽어요. 네. 양강이 죽으니까 사실 모겸자 같은 경우는 양강과 동반 자살을 선택하죠. 네. 이 장면들도 되게 슬프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우리 함께 저 세상에 가서 잘 살도록 해요. 양강에게 현세에서는 너무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가서라도 우리 뭐 알콩달콩하면서 잘 네. 삽시다 하면서 동반자살하는데 그 장면도 좀 너무 짠하고 네. 응? 아무튼 가슴에 이렇게 자기 그 철장 반토막을 가슴에 대고 양강을 끌어안으면서 같이 죽은 거거든요. 네. 심장에 대고. 아하. 이 장면이 아무튼 좀 슬퍼요. 그래서 네. 황룡이 막 슬퍼하고 막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에 사로잡히고 곽정도 막 여기서 막 감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네. 무공이라는 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저희가 앞 시간에 곽정편에서 했었던 네. 그런 어떤 안티 무협적인 이런 네. 어떤 성찰에 이르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모겸자와 양강의 동반 자살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양강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좀 곽정에 비해서 좀 짠하고 딱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용 소설 전체의 어떤 이런 인물 캐릭터 구도 안에서 양강을 위치시켜 보면 네. 양강은 사실 한족의 피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금나라라는 이민족의 어떤 이런 피를 긍정하는 캐릭터로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어떤 이런 그 모호성을 네. 한족과 금나라 여진족 간의 민족 간 대립이라는 그 정치사적인 구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캐릭터가 양강이잖아요. 네. 근데 이와 흡사한 캐릭터가 김용 소설의 다른 작품인 천룡팔부에 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바로 소봉 혹은 주인공 교봉이라는 네. 인물이죠.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겉으로 드러난 건 한족의 영웅이지만 알고 봤더니 거란족의 혈통이더라. 양강과는 반대죠. 양강과는 네. 완전 반대라는 점에서 김용 소설이 사조 영웅전에서는 양강이 주인공이 아니잖아. 네. 근데 양강이 출신의 혈통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을 약간 뒤집어가지고 천룡팔부 후대에 가면 이게 소봉, 교봉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로 이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상으로는 천룡팔부가 앞입니다, 여러분. 근데 후대에 쓰여졌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용 선생이 갖고 있는 이런 한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뭔가 탈피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천룡팔부의 어떤 이런 소봉 캐릭터가 중요하죠. 이게 양강이랑도 연결되는 캐릭터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방의 어떤 고수라는 점에서 그치. 그 개방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다는 점도 양강이랑 완전 반대죠. 그치. 그런 점에서 약간 사조영웅전에서는 사실 금나라 출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천룡팔부에서는 거란족이라는 것이 뭐 차별받을 이런 부끄러워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고, 물론 사조영웅전에서도 몽골이라는 그 징기스칸과 그 휘하 장수들의 그 어떤 의기로움, 호협함, 대협적인 풍모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족이냐, 몽골 출신이냐, 금나라 출신이냐, 아니면 거란족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김용에게 있어서는 출신과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출신의 자기의 삶이 저당 잡히고 매몰되고 뭔가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장무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 출신과 상관없이 뭔가 정의로움, 정과 사의 어떤 모호성, 한족과 이민족 간의 어떤 이런 그 모호성, 이런 것들이 사실 김용 소설의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협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한 끗 차이다라는 것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매우 인간적인 문학적인 어떤 내면성과 다층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듯이 김용 소설이 매우 단순한 구도의 권선징악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선악 구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매우 회색지대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조영웅전 3편의 장편 소설 가지고 지금 26견까지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논의를 저희가 이어서 한번 해보면, 그런 와중에 저희가 또 다루고 싶은 그 저희 야부님께서 방송 초부터 그렇게 다루고 싶어 하시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천인. 오늘 구천인 그 브라더스, 구천 브라더스. 뭔가 구천을 떠도는 느낌이긴 한데 를 좀 다룰까 하는데요. 이 구천인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악당들, 구양봉이나 양강과 비교하면 좀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악당이거든요. 저부터도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캐릭터가 되게 뭐 매력적이거나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그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저희가 지지난 회에 다루었던 주백통의 경우에도 주백통과 영고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죽임으로써 단황야가 출가하게 만들고 영고가 백발마녀가 되게 만들고 뭔가 주백통으로 하여금 뭔가 계속 그 단황야와 영고를 피해서 도망치고 결국 신조협녀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런 수권, 애증의 관계를 만들어낸 원인을 뭔가 제공한 사람이 구천인이거든요. 구천인이 영고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사실 구천인은 천하오절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설 안에서도. 근데 천하오절급인데도 천하오절급 천하육절이라고 안 하잖아. 그 이유는 무공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어떤 이런 매력도가 다른 천하오절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약간 구양봉, 같은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양봉하고만 비교해도 악당의 품격이랄까? 이런 스케일 것들이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그 깐난애기를 때려 죽이는 거는 구양봉은 그 정도는 막장은 아니거든. 깐난애를 때려 죽이는. 그러니까 뭔가 막 품위는 지키잖아요, 구양봉은 그래도.
구양봉과 비교해도 약간 악당의 품격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갓난아기나 죽이는 네. 뭐 이런 구천인입니다. 네. 근데 구천인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천인이 방주로 있는 네. 그 단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장방. 네. 철장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재밌는데 철장방에 일단 방자는 개방의 방자랑 같은 네. 방자예요. 일종의 전통사회의 어떤 이런 결사체를 뜻하는 게 방 아니겠습니까? 네네. 방회라고 하죠. 네. 민간의 어떤 결사체 중에 한 이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철장이라는 단어가 재밌죠. 철은 쇠로 된 네. 장,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을 단련시켜서 쇠처럼 뭔가 네. 단단하게 만드는 게 철장이죠. 네. 그런 철장을 어떤 장기로 삼고 있는 방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무공이 철장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극강의 양강의 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철장공이고 게다가 이 구천이는 이 벼로가 되게 재밌어요. 네. 철장 수상표였나요? 수상표. 수상표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이게 물 숫자의 윗상자를 쓰죠. 물 위에서 표류하는 물 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경공의 심오함을 느낄 수가 있는. 물 위에서 뭔가 걸어다니는 경공에 능숙하다라는 의미를 수상표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장법은 철장이고 경공은 물 위를 자유자재로 다니는 일종의 예수신공. 예수님께서 이 수상표라고 그렇죠. 부를 수 있는 신공을 네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 수상표 정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기독 수상표. 일종의 경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경공. 아무튼 간에 그 사실 구천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시점에서 저기 철장 수상표 구천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 들고. 그치. 물론 가짜 구천인이었지만. 가짜 구천인. 구천인의 형이죠. 네. 구천리라고 네. 옛날 고려원판에서는 얘기하고 그리고 구천장이라고도 합니다. 김용사판에서는 김용사판에서 예, 새로 좀 다시 바뀌어서 이름이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구천인은 이때 구천인이거든요. 뭔가 그쵸. 찌질하고 가짜 무공에 사실 그 사기친 거잖아요. 무리를 그치. 걸어온 것도 사기친 그치. 거고 뭐 항아리도 사기고 다 사기인 이게 남아있어서 구천인은 뭔가 약하고 찌질해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는 아니죠. 그 형은 완전 사기 캐릭터지만 네. 그 동생인 구천이는 사실 그렇게 또 만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무공이 5절급이라는 거 형이랑 달리 진짜 대단한 어떤 무학의 어떤 독보적인 한 경지를 네. 뭔가 이렇게 이룬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무림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철장방이라는 방회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이런 네. 방회이고 그 철장방이 있는 그 철장산 네. 이라는 산부터가 사실 나중에 이제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어떤 비밀이냐 미리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예, 앞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악비 장군의 그 무목유서가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철장방이 있는 철장산의 네. 한 부분이죠. 이 네. 철장산은 이게 산 자체가 되게 재밌게 생긴 산이에요. 봉우리가 5개가 늘어서 있어서 마치 5손가락, 5손가락 같이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철장이라는 뜻하고도 통하죠. 뭔가 삼봉에 대비되는 오봉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네. 오봉이죠. 철장산이라는 곳이 5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5손가락 안에 있는 장법을 사용하는 철장이라는 단어와도 연계가 되고 네. 그 5손가락 중에 한 뭐 이런 그 중지 부분에 이제 나중에 무목유서가 숨겨져 있고 뭐 이런 나중에 이런 위험한 곳에 보물찾기 이런 네. 보물찾기 미션이 이제 펼쳐지는 곳이 또 철장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필 중지에 숨겨놨을까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중진지 어딘지. 이게 아무튼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장방이라는 곳이 사실 이게 그냥 개방이랑은 좀 네? 9천 이내 시대에 와서는 개방하고는 완전 다른 파렴치한 악당들의 어떤 이런 그 무슨 도적대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원래는 되게 개방과 비슷한 곳이에요. 정의를 숭상하고. 그치. 네. 그 구천인의 사부가 구천인이 14대 방주고 네. 구천인의 사부인 13대 방주가 상관 검남이라는 되게 이상한 이름의 역사가 기네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길죠. 그 앞에 물론 이제
그 긴 역사를 9000인 때에 막 이렇게 폐가망신 시켜가지고 방해가 망해요. 문을 닫아요. 네. 9000인 때. 그런 점에서 앞대의 그 방주인 상관검난만 하더라도 네. 원래 악비와 함께 금날에 맞서 싸우던 이런 장군 한세충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세충의 시에 막 곽정이 막 감동하고 이런 네. 장면들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한세충의 수와 장수가 바로 상관검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충의로운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간신의 횡포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사실 송나라가 개판 아니었습니까? 한세충이 대단한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신들의 어떤 이런 그 이간질로 노략으로 그래서 막 병권을 뺏기고 이렇게 좌천 실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세충의 그 부하인 상관건남 입장에서는 이 송나라 조정 자기들이 송나라를 위해서 진짜 죽어라 싸웠는데 이 조정의 이런 송나라 한족 간신들이 완전 그 악의 축이야. 여진족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 한족 내부의 적이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신의 분노에 이제 분노해가지고 횡포에 분노해가지고 산적이 되었다가 이제 철장방에 들어가지고 방주의 자리를 이어받는 매우 충의로운 인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철장방이 상관건남 때문에 개방처럼 의협을 쫓는 이런 아주 멋진 이런 단체로 다시 발전을 해요. 네. 그래서 북방에는 개방이 있고 그리고 개방에 필적하는 방해가 바로 철장방이 되는 이른바 개방과 거의 이렇게 뭔가 용호상박하는 이런 대단한 방해로 키운 사람이 9000인의 사부인 상관건남입니다. 뭔가 KT에 맞서는 SK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예. 예. 근데 9000인이 우연한 계기로 이제 상관건남을 한번 구해주고 나서 상관건남의 제자가 돼가지고 무공을 다 물려받고 네. 나중에 방주까지 물려받거든요. 근데 9000인에 와가지고 그 철장방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뭔가 김용 소설의 그 흔한 클래시죠. 그치. 훌륭한 스승 혹은 훌륭한 사람 아래 사람은 계속 망한다. 나쁜 놈들만 나오지도 않고 후대로 계속 네. 좋은 훌륭한 사람들만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네. 인간지사랑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뭐 손자 손녀가 막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고 막 훌륭한 이런 애국지사가 되는 게 아닌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친일파고 완전 매국노야. 그렇다더라도 우리 후손에서 저희가 반성하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훌륭한 네. 어떤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다. 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출신을 뭐 극복하거나 혹은 출신을 말아먹거나 출신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후대의 영웅이든 악당이든. 네. 그 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어떤 이런 서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까지도 우쭐해지잖아. 혹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자식들까지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계속 그 어떤 이런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괌에 미사일 쏜다 그러고 막. 아니면 뭐 그렇지. 아니면 뭐 자기 아버지가 막 빨치산 이런 운동 전략이 있어. 네. 빨치산 게릴라야. 네. 그러면 그 아들은 우익이 되겠잖아. 극우가 되잖아. 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 반대로 이렇게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빨치산이라고 해서 자식이 우익이 되는 거, 극우가 되는 거는 출신의 구애를 받는 겁니다. 네. 출신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아버지라는 출신의 영향력이 크니까 자기 삶을 그에 반대되는 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네.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김용 소설의 이런 어떤 주요한 캐릭터들은 출신을 긍정하거나 혹은 출신을 반대해서 뭔가 반대로 네. 가면서 사실 똑같은 어떤 인물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출신 자체에 상관없이 네. 나는 나의 길을 걷는데 그게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네. 결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9000인은 이 상관건남과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상관건남은 충의가 있는 인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세충 같은 이런 멋진 사람, 같은 멋진 이런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사. 네. 최근에 뭐 이런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뭔가 구국의 심정으로 자기를 안중근 의사에 대비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같은 안씨라는 거 그리고 안중근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라는 거 그게 좀 매우 코믹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좀 아무튼 네. 그 의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비밀의 숲이 떠오르네. 비밀의 숲에 혹시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의사와 변호사와 검사는 다 사자 돌림이지만 네. 그게 다 같은 사가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그 차장검사가 네. 그 조승우 인 네. 이제 초짜 검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네. 의사나 검사나 무슨 변호사나 판사 무슨 검사 우리는 다 이렇게 사자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의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변호사의 사자는 선비 사자입니다. 네. 검사나 판사의 사자는 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군요. 저는. 같은 비밀의 숲에 나와서 저도 이렇게 다시금 환기된 내용인데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는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변호사는. 네. 의사는 선비로서의 물론 그 의사는 닥터의 의사입니다. 예. 그 안중근 의사의 의사는 선비사자예요. 의료의 네. 의자의 선비사자. 변호사의 사자랑 같은 사자죠. 네. 근데 이제 닥터로서의 의사는 스승사자. 그리고 검사의 사자는 일사자. 이런 어떤 차이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근데 다시 구천인에 돌아오면 구천인은 재미난 게 주백통이랑 비슷한 인물입니다. 네.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네. 무학 오덕이에요. 무공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천인. 네. 그러니까 자기의 사부인 상관건남은 어떤 이런 충의지사로서 네. 그 이념, 어떤 나라에 대한 생각, 어떤 뭔가 왕중양스러운 왕중양 같은 존재라면 왕중양의 그 사제인 주백통은 그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같은 거는 전혀 모르겠고 무공 그냥 네. 오로지 무공. 구천인도 그 상관검남과 달리 오로지 무공. 비슷하네요. 그런 점에서 좀 캐릭터는 완전 다르지만 주백통은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캐릭터고 구천이는 사실 캐릭터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무공 자기 사부와 달리 사제와 달리 무공에만 집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백통과 비슷하다. 네. 그런 점에서 충의가 있는 무인인가 무학 오타쿠인가의 차이가 그 둘의 양자 간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사회학자 중에 오사와 마사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사회학자인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됐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오타쿠를 네. 분석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오덕의 특징은 정보의 해박함과 의미의 희박함이라고 규정한 바 있거든요. 네. 아주 간명하게 정보는 막 디테일한 것까지 다 꿰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의미 있고 무슨 맥락과 어떤 소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력이 부재하다라는 네. 것을 이제 오사와 마사치라는 사회학자가 지적을 한 건데 네. 이거를 강호 무림의 세계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구천이나 주백통은 둘 다 무학에 있어서는 해박하고 무학에 있어서는 대단한 진념과 열정을 갖고 있지만 충의 네. 왜 이 무학이 무엇을 위한 무학이냐? 네. 이런 무학을 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무학을 네.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에 대한 어떤 이념, 네. 의미에 대해서 매우 희박하고 사실 부재하다라는 네. 점에서 사실 우리가 주백통을 오덕이라고 무학 네. 오덕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이 구천인도 그런 점에서 무학 오덕이다라고 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구천인이 사조영웅전에서 본격적으로 진짜 구천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천리 말고? 네네, 구천리 말고 진짜 구천인이 나오는 부분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영고의 그 영고의 아들을 죽이는 부분에서 네.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구천이는 사실 양강이랑 비슷하고 구양봉과 비슷한 악당 캐릭터가 이 시대에는 네. 금나라를 도와주는 게 악당이에요. 뭔가 앞잡이. 함적이 아니라 금나라의 네. 어떤 매국노 친일파 같은 거죠 일종의. 네. 그런 점에서 자기의 어떤 이런 사부의 어떤 대의를 배반하는 거죠. 사부는 금나라에 맞서서 싸운 송나라의 장수인데 그 제자인 구천이는 권력과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금나라를 네.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완전히 변절자고 배반, 네. 이런 사문을 배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기까지 죽이니까. 네. 그래서 이 구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단왕야 때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단왕야 때도 구천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1등 네. 대사 때도. 그때 홍칠공과의 관련한 에피소드였나요? 홍칠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화산에서 그 구천인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뭐 무슨 곽정이니 주백통이니 1등 대산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위되어 있을 때 나만 뭐 사람을 해친 나쁜 놈이냐? 너네 중에 뭐 무슨 사람 하나 해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처럼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때 홍치공이 등장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뭐 사람을 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나쁜 놈들을 다 죽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 죽어 마땅한 악당들 이외에는 내가 죽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막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구천이를 막 때를 패는. 그렇지. 그러니까 곽정이 막 자기도 그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을 때 홍치공 얘기 듣고 확 번쩍 이렇게 대우각성하는 장면을 저희가 예전 곽정편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천인의 캐릭터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구천인이 1등 대사의 어떤 이런 그 인도 속에서 개과천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은이라는 버퍼를 얻게 되고 스님으로 변신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재미있냐면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악당이 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흔하고 사실 쉬워요. 착한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야. 근데 악한 일만 일삼던 사람이 대우각성에서 뭔가 개과천선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일상에서도 역사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서사적으로도 장르적으로도. 그런 점에서 구천인이라는 캐릭터는 그 무협소설 김영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매우 희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악에서 선으로 악한 짓을 했지만 이제 반성하고 스스로 깨닫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해서 뭔가 선한 어떤 구도자의 길로 이렇게 대우각성 해탈하고자 노력하죠. 그게 이제 신조협녀에서의 구천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신조협녀 그 뒷부분. 근데 재미난 것은 단순히 선함에서 악함으로 바뀌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미끄럼 타듯이 타락하는 거야. 뭐. 타락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악함에서 선함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천인도 쉽게 선함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선하고자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살심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의 사리의 파동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헐크처럼 막 난동을 부리고 이성을 잃고 그러다가 번뜩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또 막 반성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매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신조협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구천인이라고 쓰고 자은이라고 읽는 이 인물은 매우 입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획득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사손이랑도 비슷하네요. 사손이랑도 비슷하죠. 사손도 때때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손하고 구천인도 비슷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사손은 이제 사손이 했던 악행은 말로만 전달이 되고 구천인의 악행은 저희가 사조영혼전에서 실제로 보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이렇게 선함으로 자신을 컨트롤하고자 안간힘을 썼냐면 자기도 모르게 악기, 살심이 막 충동질 쳐서 나오니까 그거를 통제하고자 스스로 수갑이랑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묶어요. 자기가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약간 그 헐크 버스터 같은 느낌으로. 손발을 막 스스로 묶어 악한 마음이 들어도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이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난 좀 되게 감동적인데. 이게 헐리우드 그 슈퍼히어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그 선취하고 있는 슈퍼맨이 왜 그 배트맨한테 내가 난동을 부릴 때를 대비해 이거 갖고 있어라 크립토나이트 이런 거 하잖아요. 배트맨이 사실 슈퍼맨보다 더 세잖아요. 원래 코믹스에서는. 아 그래요? 원래 코믹스에서는 사실 슈퍼맨이 훨씬 압도적인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슈퍼맨은 되게 모든 슈퍼히어로들의 약점을 다 분석해가지고 모든 슈퍼히어로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크립토나이트 같은 것들을 다 세세하게 준비해서 그걸로 배트맨이 그걸로 슈퍼맨도 사실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대단한 영민함을 보여주는 게 코믹스에서의 배트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배트맨은 인간이지만 유일하게 네. 그 수많은 슈퍼히어로 중에 근데도 어떤 이런 신을 뛰어넘는 어떤 대단한 그 영민함으로 그리고 자본과 그치 돈과 머리 이런 걸로 모든 어떤 슈퍼히어로의 초인적인 능력들을 다 뭔가 뛰어넘는 네.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9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9천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9천이라든지 9천인의 어떤 패밀리들이 있잖아요. 9천 패밀리들. 사실 이게 신조협력 부분까지 다 이렇게 통관해가지고 9천 브라더스라고 할 수 없는 네. 그 9천의 어떤 이런 남매들을 예. 다 아울러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네. 일단 첫째는 구천리 혹은 네. 구천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기꾼. 네. 그 동생인 구천인이랑 용모가 비슷해요. 네. 생긴 게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구나. 쌍둥이니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 생긴 게 완전 똑같죠. 몸체, 풍체도 똑같고. 네. 근데 성격이나 어떤 이런 무공의 능력은 하늘과 땅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개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개그 캐릭터지. 사기꾼 캐릭터. 그리고 그 두 형제 바로 아래에 네. 구천척이라는 네.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뭔가 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 보이긴 하는데 척노리스 때문에 젊었을 때는 엄청 미모를 갖고 있고 여리여리하고 그 오빠죠. 오빠들이 네. 이뻐하는 막내 네. 여동생 캐릭터죠. 근데 나중에는 아주 흉측한 마귀할망구가 되는데 네. 그런 구천척. 그 구천으로 시작하는 그 세 명의 그 남매 간의 그 어떤 이런 얽히고 설키는 인연들도 되게 재밌어요. 네. 사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천척을 반드시 다뤄야 될 텐데 구천척만 따로 하라 해서 네. 왜냐하면 구천척을 다루려면 구천척의 원래 남편인 공손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악불군의 네. 과 같은 어떤 유사한 위선적 캐릭터로 등장하는 신조협녀의 그 공손지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공손지의 원 부인이 구천척이에요. 근데 공손지가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의 부인이 있지만 막 이 여자 저 여자들 많이 건드리면서 불륜을 하다가 아내가 당연히 열받고 막 아내는 또 무공인이 세지 않습니까? 네. 자기 오빠가 구천인인데 그 자기 아내의 오빠도 무섭고 네. 그러니까 구천척을 몰래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손발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가둬 네. 거의 죽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구천척이 거기서 사실 그 장면도 되게 드라마틱한데 짧게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아주 빈틈으로 햇빛이 내리쬐니다. 동굴 안 속에 갇혀져 있는 동굴 안 속에 햇빛이 틈새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 햇빛이 쬐 있는 곳에 그 씨앗 하나가 싹을 피어오르면서 네. 대추나무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그 조그만 햇빛 동굴에 받고, 떨어지는 그 수분들을 흡수하면서 네. 그 대추나무의 대추알을 먹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거죠. 네. 그리고 손발 수족이 다 절단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 구천척도 구천인의 여동생인 만큼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 손발이 절단된 상태에서도 그 대추알을 먹으면서 그 대추씨 네. 로 이른바 초절정 어떤 이런 이른바 무공을 익히게 되죠. 대추알 발사술 이런 걸 익히게 되죠. 일종의 탄지신공 같은 대추신공, 대추 씨앗 신공을 발휘하게 돼서 그게 엄청난 병기입니다. 거의 탄지신공 수준의 어떤 대단한 입에서 막 총을 쏘는 지경으로 대단한 필살 암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를 익혀가지고 나중에 뭐 양과의 도움을 받고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구천척이 막내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구천 가문도 구씨 가문도 파란만장하죠. 네. 그 못난이 사기꾼 형부터 아주 대단한 철장방의 방주인 아주 그리고 나중에 그 회개하는 네. 그 자은이라는 그 둘째 그 철장 수상표 구천인에다가 비운의 어떤 그 여성 캐릭터이면서 악독한 어떤 그 마귀할망구로 나중에 변신하는 그 구천척까지 네. 그 중에 저희가 구천리에 네.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본다면 구천리는 외모가 아무래도 쌍둥이로 똑같이 닮았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무공은 약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이제 사기꾼이죠. 네. 이게 현실에 많습니다. 이런 인물들.
막 뭐 자기 아버지나 형이 뭐 무슨 청와대나 어디 들어갔어. 아니, 뉴스에도 왕왕 나와요. 뭐 무슨 장관을 내가 무슨 장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다니는? 장관이나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들이 네. 그리고 형제들이 사실 이런 사기 캐릭터들 구천리 같은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네. 자기 뭐 형이나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등에 업고 그걸로 뭔가 호가호위하는 네. 뭐 이런 호의호식하는 이런 어떤 찌질한 인물들이 너무 많죠. 현실에도. 네. 사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어떤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팔아서 막 이렇게 뭐 멋지게 사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그게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가 뭔가 이루지도 않은 형제나 친인척이 이룬 것으로 뭔가 그 명함 파가지고 더 최악인 거죠. 그런 거 그게 완전 극혐이지.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자존감이 매우 낮고 가진 것이 없는데 오로지 잘난 동생 하나 만나가지고 그걸로 뭔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근데 구천이는 그런 구천리를 가만히 놔뒀나 봐요. 가만히 놔뒀죠. 가만히 놔둔 것도 있고 그리고 구천리 자기 형의 덕을 본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구천인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그 화산 예. 농검에서 천하오절에 대응하기 위한 그 필살무공을 이렇게 익히고자 네. 10년 넘게 폐관 수련을 했었거든요. 네. 그 동안에 자기의 형이 네. 강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런 명성을 좀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유지하면서 자기가 잊혀지지 않게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엄프를 좀 해줬군요. 그치.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약간 뭐 자기를 이름을 팔고 다녔지만 자기에게 해를 끼친 건 없어. 네. 왜냐면 그 사기가 바로 폭로가 나고 뽀록이 나면 자기 동생한테도 누를 끼치는 거지만 뭔가 정교하게 잘 사기를 쳤나 봐요. 아주 오랫동안 이 사기를 잘 쳤거든. 네. 나중에 황용에게 간파당하기 전까지는 네. 황용 같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다 속아. 네. 가령 이 사람의 이 사기들을 좀 몇 개 검토를 해보면 반지에 금강석을 끼워가지고 술잔을 정확히 두 동강 내는 네. 이런 것들 사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내공으로 하는 것처럼 쇼를 부린 거죠. 아니면 뭐 밀가루로 만든 벽돌을 한 손으로 쥐어서 뭐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이마에서 연기 나오게 하는 그 사기. 그런 거는 건초에 네. 이제 불을 붙여서 연기를 만든다. 그걸 보고 곽정이 이 내공이 정말 심오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헛똑똑이야. 그게 사실 내공이 정말 심오한 사람들은 그런 게 구분이 바로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들을 속일 정도라는 거는 좀 이상하고 네.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서 네. 수면 바깥에선 보이지 않는데 물 위를 마치 걷는 것 같은 철장 수상표처럼 네. 경공을 이렇게 시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거든. 물 위를 걷는다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물에 다 비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네. 진짜 경공의 그 어떤 보폭이나 어떤 경쾌함이나 어떤 발놀림이랑 네. 그 말뚝을 박은 곳을 이렇게 발로 디디면서 경공하는 쇼만 보이는 거랑 대단한 어떤 무공을 소유하고 있지 전혀 없는 네. 아마추어들이라면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경공을 진짜 잘하는 내공이 정말 심오하고 진짜 무리를 뛰어서 나를 정도의 경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과연 구분을 못할까? 그게 약간 저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속일 정도의 어떤 사기 연습을 했겠죠. 근데 제 생각에 그럴 정도로 연습할 거면 그 시간에 무공을 그냥 수련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동생한테 가르쳐달라면 안 가르쳐줬겠어. 그러니까 이게 천부적으로 자질이 없거나 뭔가 네. 이렇게 가장 이 세상에서 비교질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쌍둥이 형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고 유전적으로도 똑같은데 캐릭터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로 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되는 거야. 쌍둥이가 아닌 형제끼리도 비교되는데 진짜 쌍둥이면 얼마나 비교질이 심하겠습니까? 네. 외모랑 머리랑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제가 쌍둥이가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좀 어린 시절이 여기 묘사되지는 않지만 좀 서글펐을 것 같아. 동생은 자기랑 똑같은 몸과 머리, 외모를 갖고 있는데 뛰어나. 네. 그리고 막 상간 건남한테 이렇게 무공도 이렇게 전수받고 요행이. 네. 근데 자기는 뭐 그런 기연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계속 자기 입장에서는 비교하겠죠. 네. 스스로 막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런 반면에 구천인이 무조건 잘못 이렇게 좀 모자란 지점만 있냐 구천리가 네. 꼭 그렇진 않아요. 구천척 막내 여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잘난 그 남동생인 구천인은 구천척한테 좀 쌀쌀 맞았거든요. 근데 못난 그 형인 구천리는 사람은 좋았군요. 막내 여동생을 극진히 이뻐하고 뭔가 잘 챙겨주는 네. 이런 멋진 좋은 오빠 네. 라는 점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다른 노선을 선택한 거네요. 그러니까 구천인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그치. 사기의 길. 그리고 약간 인간적으로 정도 좀 더 동생보다는 있는, 동생은 무공 덕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형은 약간 인간적인 정이 좀 더 두터운. 그래서 사기를 친다는 것도 뭐 동생을 이용한 면은 있지만 자기 동생같이 이렇게 네. 뭔가 냉혈에 무공에만 흠뻑 빠진 이런 비정한 비인간적인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좀 인간적인 캐릭터다. 문득 그게 떠오르네요. 드래곤볼의 미스터 사탄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 본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난다. 미스터 사탄 그 세계 챔피언인 척하는 사실은 무공 하나도 못하는 그렇지만 자기 딸과 가족들을 매우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드래곤볼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찌질이로만 설계돼서 나왔는데 이게 드래곤볼 후편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캐릭터이지요. 뭐 그런 캐릭터가 구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구천인과 구천장 네. 이 두 형제는 사실 삶도 되게 대조적이고 마지막에 어떤 이런 구천장은 그렇게 뭐 악당은 아니거든요. 사기만 네. 많이 쳤지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인다거나 네. 죽일 능력이 일단 없고 아무나 죽이나. 아무튼 사람은 좋다. 네. 사람은 좋은데 사기꾼이죠. 네. 구천이는 사람은 되게 무공 오덕이니까 무공 외에는 자기 권력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충이나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대우각성해서 자은으로 영고와 주백통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입적하게 네. 되기는 하지만 캐릭터의 어떤 이런 다채로움, 요동치는 어떤 성격의 변화에 있어서는 네. 구천인이 좀 이렇게 독특한 입체적인 네.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구천리는 사실 장식이죠. 네. 구천인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약간 대등하게 다룰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네. 구천리보다 오히려 이제 구천척이 예. 좀 더 문제적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 양가와도 또 연결되고 그 구천척의 딸이 공손 노각이라고 네. 그 여자아이가 또 양과를 짝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천척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제 아주 악독해가지고 자기 딸이 양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양과랑 억지로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막 또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진짜 밑바닥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여성으로서는 되게 불행한 네. 자기 남편 때문에 사지가 절단되고 막 진짜 비극적인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쵸. 복수를 하기는 하지만 네. 아무튼 예, 오늘 구천 저도 그렇고 많은 대형님들께서 구천 패밀리에 대해서는 구천인 이름 정도는 기억나도 자세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좀 구천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조영웅전 다시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악인 열전 저희가 악인들을 누구 다뤘었죠 지금까지? 뭐 구양봉, 구양봉, 구양극, 양강 그리고 구천인과 구천장까지. 그래서 뭐 사실 영문 1부의 주요 악당들은 대부분 다룬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영지상인이나 뭐 사통천인이, 팽년운이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다 다룬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또 몇몇은 신조협녀에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천도령기의 악인들도 또 안 다뤘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서 차차 또 재밌게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악함이라는 게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 네. 사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네. 선악이라는 게 완벽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이런 그 모호성, 회색지대에 대해서 좀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소설 비평의 결론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성과하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 캐릭터라는 게. 네,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야프님 고생 많으셨고 저 역시 고생했습니다. 한치야 고생했어.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